안녕하세요. 자식들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제가 인생의 황혼역에서 저의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. 제 나이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습관은 평생 변치가 않네요.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더군요. 고요한 집안에 울리는 것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죠. 벽면 가득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제 인생이 꽤 괜찮았다는 위안을 얻었죠. 하지만 어느 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켠 TV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자유롭게 여행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순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제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. 내 인생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? 누군가의 아내,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만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. 제 이름 석자로 살아본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. 저는 제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며칠 뒤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.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. 그저 평범한 이유를 댔죠.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은 무슨 좋은 일이냐며 집안이 떠나가라 웃고 떠들었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모두에게 조용히 집중을 청했습니다. 그리고 차분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. 얘들아, 엄마가 중대 발표할 게 있다. 나 이 집을 팔고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. 제 폭탄 선언이 끝나자 왁자지껄하던 거실에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.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아들 녀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. 엄마, 지금 제정신이세요? 농담이시죠?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팔아요? 옆에 있던 딸아이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거들었습니다. 맞아요, 엄마. 여기 우리 어릴 적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요. 절대 안 돼요. 자식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대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연세에 혼자 낯선 곳에 내려가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? 저희 가까이에 계셔야 아프시기라도 하면 바로 달려가죠. 그 말들이 저를 위한 걱정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걱정들이 제겐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. 마치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늙어가세요라는 말처럼요. 저는 아이들에게 제 오랜 꿈과 새로운 계획을 조곤조곤 설명하려 했었습니다. 바다가 보이는 작은 뜰락이 있는 집에서 그림도 다시 그리고 상추나 고추 같은 것들을 심으며 흙냄새 맡고 살고 싶다고요. 평생 제게는 그런 소박하고 따뜻한 꿈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. 그러나 아이들은 제 꿈을 철없는 늙은 어머니의 투정쯤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. 아들은 한술 더 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죠. 엄마,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. 이 집, 지금 한창 오르는 중이에요. 팔면 손해라고요. 그날 저의 오랜 꿈은 자식들의 완강한 반대 앞에 힘없이 가로막혔습니다. 저녁 식사는 시작도 못한 채 아이들은 굳은 얼굴로 집을 떠났죠. 그날 이후 아이들의 전화는 안부가 아닌 저를 향한 설득과 회유가 되었습니다.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똑같은 레퍼토리에 걱정을 늘어놓았죠.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만 갔습니다. 아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저는 오히려 제 과거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. 상자를 열자 빛바랜 편지들과 함께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나왔습니다. 결혼 전 화가를 꿈꾸던
제 20살의 서툰 그림들이 담겨 있었죠. 연필로 그린 풍경화, 수채화로 그린 친구의 얼굴.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.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붓을 놓았습니다.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었죠. 이제 그림보다 더 예쁜 우리 아기 얼굴만 그리게 되겠네. 고맙소. 그 다정한 위로가 어쩌면 제 꿈을 향한 마지막 문을 닫게 했는지도 모릅니다. 또 한 번은 친구들과 다 같이 경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. 들뜬 마음에 며칠 밤잠을 설쳤지만 출발 전날 밤 딸아이가 열이 펄펄 끓었죠. 결국 저는 여행 가방도 풀어보지 못한 채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. 물론 그 모든 것이 후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 자식들을 키우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소리 없이 사라져간 제 젊은 날의 꿈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라도 그 꿈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싶었습니다.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죠. 스케치북은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용기를 내라고 등을 떠밀어 주는 듯 했습니다. 결국 주말 저녁 아들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. 싹싹하던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. 아들 녀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치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죠. 엄마,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정말 꼭 가셔야겠어요? 저는 더 이상 제 꿈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. 그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. 어머님, 저희가 서운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어머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혼자 계시면 식사는 어떻게 하시며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? 그럴싸한 걱정들이었지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제 대답이 없자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. 엄마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. 저희도 다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 팔아서 돈을 다 써버리시면 그럼 저희는 나중에 뭐가 돼요? 동생도 마찬가지고요.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. 머리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죠. 자식들에게 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저 이 집을 자신들의 미래 재산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일 뿐이었죠.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사랑한 결과가 이것이라니.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아들 내외를 바라봤습니다. 제 눈빛을 읽었는지 아들 녀석은 당황하며 입을 닫더군요.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렴.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.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. 집안 곳곳에 스며있는 아이들의 흔적, 남편과의 추억들. 어제까지 제게 전부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촉새처럼 느껴졌죠. 날이 밝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굳혔습니다. 이 집을 나가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자식들의 욕심과 통제로부터 제 인생을 되찾는 저의 첫 번째 독립선언이었죠. 다음 날 아침, 저는 곧바로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사장님,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. 최대한 빨리요.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죠. 자제분들하고는 다 이야기되신 거죠? 저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. 내 집을 내가 파는 겁니다. 누구 허락받을 일 아니에요. 제 말에 사장님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.
어르신, 멋지십니다. 요즘은 그렇게 당신 인생 찾으시는 분들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요. 그 응원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.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내리는 것이었죠. 사진을 떼어내자 벽지 위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마치 제 마음속에 남겨진 빈자리 같아서 한참을 바라보았네요. 며칠 뒤 집 앞에 집 내놨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. 그것을 본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. 엄마, 집 앞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. 저는 더 이상 딸아이와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저 차분하게 제 할 말만 전했죠. 이제 말하지 않니? 집을 내놓았다고. 그리고 이건 내 인생에 대한 통보이지 너희와의 상의가 아니란다.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. 진정한 독립에는 때로 이토록 아픈 과정이 필요한 법이니까요. 얼마 뒤 정들었던 집이 팔렸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. 이사하는 날 텅 비어가는 집을 보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.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. 오히려 날아갈 듯 마음이 가벼웠죠.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의 아담한 2층 집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. 창문을 열면 짭짤한 바다, 내음과 함께 파도 소리가 밀려 들어왔죠.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.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 제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심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이제를 펼친 겁니다.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툇마루에 앉아 수십 년 만에 붓을 잡았습니다. 손은 예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설렜죠. 서툰 솜씨로나마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풍경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. 마을 문화센터의 유아교실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. 영희 씨는 그림 솜씨가 꼭 젊은 시절 화가 같아. 아주 멋져. 이웃들의 칭찬에 저는 수줍은 소녀처럼 웃음 짓기도 했죠. 혼자였지만 제 삶은 단 하루도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제 삶이 비로소 다채로운 색깔로 꽉 채워지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죠. 제 얼굴에서는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진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. 한동안 왕래가 없던 딸아이에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한번 내려가도 되냐는 물음에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. 며칠 뒤 어색한 얼굴로 저를 찾아온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. 그리고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엄마,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. 정말 행복해 보여.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 낡은 스케치북과 새로 그린 바다, 그림들을 번갈아 보던 딸은 결국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. 엄마의 꿈을 우리 욕심으로 막으려고 했어. 정말 미안해. 저는 그런 딸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며 다독였습니다. 그 주 주말에는 아들 녀석도 어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아들은 퉁명스럽게 회 한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죠. 바닷가 왔으니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. 혼자 굶지 말고. 서툴지만 그것이 아들 녀석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자식들을 제 품 안에서 독립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어른, 대어른으로 서로를 마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. 저는 저의 제2의 인생을 찾았고 자식들은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
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의 기쁨을 지켜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그 값진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저는 푸른 바다를 그리며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 용기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.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가장 행복한 그림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상 사연이 머무는 밤이었습니다.